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노코박스와 같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비형 간염 백신을 보겠습니다. 저번에 살펴본 적이 있죠. 1998년을 기준으로 비형 간염 백신이 출현하고 15년이 지났는데요. 이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A형 간염 백신은 왜 다루지 않는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만성화의 염려가 없고 치명률도 낮아서 그렇습니다. 임상적인 중요성은 B형 간염에 있는 것이죠. 치명률이 낮다는 건 사망률이 낮다는 뜻입니다. 치명률은 사망수 나누기 환자 수인데요. 환자들 중에 몇 명이나 사망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치명률이 높을수록 위험하겠죠. 참고로 치명률을 영어로 옮길 때 death rate이라고 하지 않고 fatality rate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망이라 해도 구분하기 위함인데요. fatality는 재난이나 질병으로 돌아가신 사망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의 치명률은 얼마일까요? 0.25%입니다. 1% 미만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은 훨씬 더 낮은데요. 20대에서 40대는 0.003%에서 0.005%입니다. 젊은 층의 치명률이 이렇게 낮다면 저 평균 치명률 0.25%를 만들려면 고령층에서 굉장히 높은 치명률이 나와야 할 겁니다. 실제로 80 이상의 치명률은 17%에나 달합니다. 70대도 5% 정도고요. 60대 밑으로는 치명률이 1%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각 나이별 치명률을 합친 평균이 0.25%라는 겁니다. 실제로 젊은 층의 경우에는 코로나 치명률이 독감 치명률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독감보다 또 위험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젊은 층도 백신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치명률만 놓고 보면 독감에 비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연령인데 말이죠. 그건 B형 간염 백신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고위험군만 선별 접종했던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HO는 고위험군 선별 접종 방법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WHO는 감염률이 낮은 지역에서도 모든 영아에게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길 권장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라 모든 영아라고 하죠. 과거에 고위험군에만 선별 접종했던 정책이 실패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있었다는 게 아니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모든 영아에게 접종하는 것이 비용 효과가 있다고 밝혀집니다. 앞서 일본은 고위험자들에게만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했는데 점차 일본도 접종 대상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정보에 근거한 결정인 것이죠. 이런 정보를 접하면 정말 과학이라고 확실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보를 접하느냐에 따라 의사결정이 휙휙 바뀌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국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서도 달라집니다. 젊은 층은 치명률이 독감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기 때문에 왜 백신을 맞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백신을 접종하는 게 비용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백신의 효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데요. 40세 이상, 비만, 흡연, 음주는 백신의 효율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을수록 정상 체중을 유지할수록 흡연과 음주를 안 할수록 백신의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유전적으로 백신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가드실입니다. HPV 백신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임상 연구가 있었다고 하죠. 이미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B형 간염 백신부터 시작해서 가드실까지 과거에 역사적으로 검증된 백신 플랫폼이라는 사실이죠. 가드실의 제품명을 보면 괄호 안에 유전자 제조합이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백신 접종 후
실신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분간 피접종자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백신은 이런 부작용들이 있죠. 작년에 화이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어지럽다면서 잠시 실신했었죠. 사진을 보면 여성 간호사가 눈을 감고 쓰러져 눕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분 뒤 스스로 벌떡 일어났죠. 그런데 알고 보니 종종 실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엄밀하게 말하면 백신보다는 이 사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은 말합니다. 이런 실신 반응은 어떤 백신 접종이라도 아주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실신하는 건 어떤 백신이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드실을 맞고 실신이 나타난다고 놀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조합 백신은 일단 안정성은 확실합니다. 대신에 면역 반응이 약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부 단백질 성분으로 백신을 만들기 때문에 항원의 형태가 실제 병원체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면역 반응이 강력하게 일어나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보조제를 함께 사용하죠. 나노코박스도 노바백스도 면역 증강제를 사용합니다. 노바백스는 매트릭스 M을 쓰죠. 가드실은 여기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VLP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라이크 파리클이라고 해서 바이러스 유사 입자라고 부릅니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 예를 들면 스파이크 단백질만 항원으로 사용하다 보니 면역 반응이 약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와 똑같은 모양으로 백신을 만든 겁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살아있는 바이러스 같지만 속에는 DNA가 들어있지 않아서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백신인 거죠. VLP는 아무래도 크기가 더 크겠죠. 스파이크 단백질 항원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이 몸체가 있는 거니까 클 것입니다. 그래서 세균, 효모 등 단세포 생명체를 숙주로 이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VLP 백신을 만들 때 곤충세포를 자주 쓴다고 합니다. 곤충세포? 노바백스가 곤충세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베큘러 바이러스를 사용하죠. 이거 완전 노바백스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 노바백스는 VLP 백신 연구 분야의 선도 업체로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곤충세포를 이용해서 VLP 백신을 만드는데 노바백스가 유명한 기업이었다는 거죠. 세포 배양 기반 VLP 제조합 백신입니다. 노바백스는 곤충세포를 이용하여 만듭니다. 그리고 노바백스는 VLP를 동물세포가 아닌 식물세포를 이용하여 배양하는 것에도 성공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있죠. VLP 백신은 식물에서도 백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바백스는 현재 VLP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곤충세포로도 식물세포로도 VLP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업입니다. 34년간 성공적으로 백신을 만들어 본 적 없는 노바백스지만 기술력은 상당했네요. 연구만 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빛을 보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기존의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면역 반응이 낮아서 면역 증강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자 VLP 백신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현재 노바백스는 VLP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VLP는 아무래도 바이러스 전체 모양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단백질이 복잡한데, 그래서 기존의 세균으로는 만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충세포, 식물세포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좀 더 복잡하고 크기가 큰 바이러스 모양을 만들려다 보니 세균으로는 안 되고 곤충세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VRP 백신 중 하나가 바로 가드실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전부 제조합 단백질 백신입니다. 곤충세포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백질을 생산하고 변형하는 과정이 인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인 B형 간염 백신, 가드실, 나노코박스, 노바백스 백신 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봤고요. 보통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면역 증강제와 함께 사용합니다. 그리고 면역 반응이 약한 걸 극복하기 위해 좀 더 발전시킨 게 VLP 백신입니다.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VLP는 아니고 제조합 단백질 백신인 걸로 보이죠. 면역 증강제를 사용하는 걸 봐도 유추할 수 있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